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민희라고 하고요. 고향은 평양이고 2015년에 탈북했습니다. 네. 네, 북한 관련 방송이나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라디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랜서 겸 또 대학생으로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엄마는 중학교 교사로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그냥 공무원. 네, 그러고 저도 초중고를 나와서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요리사로 일을 하다가 해외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로 나갔다가 거기서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왔고, 친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초중고 졸업하고 김책공대를 졸업하고 핵물리 쪽의 연구사로 일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소식은 모르죠.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뭔가 저는 나름 북한에서는 자부심이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뭔가 할머니의 어떤 토대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할머니가 원래는 강원도 분이신데 할머니의 아버지가 김일성을 위해서 싸웠던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평양 시민으로 이제 시민권을 획득하셨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평양에 이렇게 쭉 살게 됐는데,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던 시대였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 어떤 부모님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만큼 긍지도 있으셨고 했는데, 그 공급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굉장히 늘 가난을 달고 살아야 했던 그런 집이었어가지고, 보면 학급에서 그 부모님들이 좀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간부가 되어서 뇌물을 많이 받는다거나 이런, 어찌 보면 좀 자기 살궁리를 자기가 알아서 되게 눈을 잘 굴리는 그런 집안의 경우에는 되게 잘 살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좀 많이 거지식 하셨고, 그 북한 기준에서, 그 북한 체제의 기준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좀 잘 못하는 분들이셨어가지고 굉장히 가난을 많이 좀 가난 속에서 살았었죠. 그래서 불만이 좀 많았었고, 제가 왜 부모님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신 분들인데 왜 나는 못 살아야 되고, 저희 엄마가 항상 저보고 얘기하셨던 게 과학자가 되거라. 근데 저희 집에 저 빼고 엄마, 아빠, 오빠 다 이과를 졸업하셨는데, 이과 나온 사람들이 너무 못 살아요. 북한에서 제일 인기 없는 직업이 연구사. 그래가지고 절대 나는 이과는 전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항상 느끼면서 살았었고, 본뜻하게 잘 살진 못해도 그래도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면 그에 맞는 어떤 보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에 나가게 된 계기도 좀 가난에서 조금은 벗어나 보고자 그렇게 나가려고 했던 거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여유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보는 거는 엄마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 다 같죠. 사람은 누구나 이제 잘 만나야 되는데 북한은 더 그런 것 같은 게, 이혼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엄청 이혼하기가 어려운 그런 제도이고, 이혼한 사람에 대한 그런 시선도 너무 안 좋고, 또 한쪽에 부모님 한쪽에 안 계시거나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친구들은 또 사회적인 굉장히 불합리한 시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모든 그 불만, 고통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그대로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는 불만이 있으면 술로 다 해결하시는 분.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술을 마시지 말아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술 마시지 말아라라는 말보다는 술 마시고 와서 좀 제발 자달라, 그냥 곱게 자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자는 사람 다 깨우고 밤새 했던 얘기 또 반복해서 하고, 세대주의 권위가 잘 안 서고 너네가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 그것 때문에 계속 엄마를 보면서 왜 아버지랑 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너무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안 좋아했었고 그런 아버지를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엄마가 너무 불쌍했었고 그게 어찌 보면 북한 사회가 여성애가 강요하는 그런 여성상이 아닐까. 당연히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고 나만의 인생도 있는 거고 여성으로서 그 어떤 불합리함을 이제 이겨내고 그걸 맞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건데 북한은 그걸 그냥 참아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항상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보면은 저희 아파트에서도 뭐 옆집에서도 같아요. 이제 남편이 술 마시고 감정이 격해져서 이제 와이프를 때리고 폭력을 쓰고 그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고 뭐 부부간의 폭력은 뭐 여자가 참아야지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건 범죄도 안 되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참 거기서는 너무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때는 제가 10대의 어떤 제대로 성인이 되지도 않았던 그런 나이인데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나 결혼 안 하고 그냥 엄마랑 살면 안 되겠냐. 근데 또 그런 저를 엄마는 되게 나무라시더라고요. 무슨 불효를 저지르려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냐. 저희 엄마도 거기서 되게 나름 배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그런 고정관념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생각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항상 기억에 남고 뭔가 그렇게 항상 참아야만 하는 여성들의 모습? 뭐 굳이 뭐 집에서 남편이 폭력을 안 쓰고 술을 안 마시고 그런 집이다 하더라도 뭔가 명절날에는 이제 시댁에 가면은 며느리 혼자 뭔가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되고 뭐 북한의 또 가정일은 굉장히 고되잖아요. 혼자서 찬물을 다 만지고 이제 뭐 애를 키우고 그다음에 남편을 내세우고 모든 걸 다 혼자서 해야 되지만 불만하면 안 되고 불만을 터뜨리면 안 되고 그건 당연히 여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너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자신이 없다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죠. 그때 그 사회에 살 때는 크게 이게 뭐 한계다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한계였지 않았나 싶은 게 제가 전문대를 간 그 학교가 이제 요리를 가르쳐 주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북한에서도 여식업을 전공을 했으니 여기 와서도 여식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저는 그쪽으로는 전혀 꿈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북한에서 여식업을 택했던 거는 그냥 그쪽을 전공을 하면 시집을 좀 더 편하게 갈 수가 좀 괜찮은 경제적 능력을 가진 남자인데 시집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어찌 보면 좀 남보다 쉽게 살아가려고 택했던 거였고 제 꿈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졸업하고 뭐 외국에라도 나가서 외화부리 노동자로 한 3년 정도 일을 하고 오면 내가 시집 갈 돈은 충분히 내가 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나갔던 거고 주변에 다 외국에 나가는 친구들도 그런 목표가 있어요. 이제 여자들은 1차적으로 시집 갈 준비는 내가 해온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집을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선택이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건데 이왕이면 집에 손을 벌리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스스로 해결한다. 그냥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한계였지 않았을까. 북한에서는 또 결혼도 보면은 20대 후반 전에는 무조건 다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20대 후반 뭐 27, 28만 돼도 굉장히 노처녀의 범주에 넣어버리고 그때부터는 또 굉장히 불합리한 시선들로 뭔가 조금만 짜증내도 노처녀 뭐 시집 못 가서 그래 막 이런 정말 속된 말로 굉장히 사람을 비하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끔찍한 다들 한계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어찌 보면 여성들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래서 어떤 자신들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던 게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굉장히 그 사회의 어떤 가난이 만성화되고 되게 장기화되면서 아이를 전혀 안 낳을 수는 없으니 예전에는 뭐 3명, 4명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은 1명이라도 낳아서 예쁘게 키우자. 어차피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냥 1명 낳아서 그 아이한테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예쁘게 키우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고 거기에서 뭔가 그래도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북한이 좀 어렵다 이런 것도 알고 있었고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다 보니까 이제 남조선 그때 당시에 남조선이 좀 잘 사는구나 이런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외국에 나가려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사상 교육을 또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만 한 1년 정도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여권을 지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이고 이제 나가서도 자기네 체제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내보내기 때문에 또 교육도 엄청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뭔가 좀 세뇌가 된 것 같아요. 다른 걸 떠나서 김정은은 그래도 좀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그래도 내가 김정은의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면 조금은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첫날에 저희가 베이징에서 두바이를 경유해가지고 몰타로 갔는데 그때 그 공항에서 깨졌죠. 외국인이 제가 이제 그 가슴팍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나갔었거든요. 그때 저희 일행이 8명이었는데 8명이 다 이제 김일성 초상화 배지를 착용하고 나가는데 그걸 보더니 이렇게 웃는 모습이잖아요. 김일성이 뭔가 환하게 웃는 모습인데 그걸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모습 똑같이 흉내내면서 우스꽝스럽게 그런 표정을 짓는데 태어나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뭔가 북한에서의 그 김일성이 웃는 모습은 태양상이라고 해서 태양을 닮았다. 그래서 김일성이 태어난 날도 태양절이고 뭔가 태양과 같은 존재다라고만 늘 들어왔는데 그걸 보면서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을 진짜 처음 봐가지고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게.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외계인 보듯이 저희가 그 사람을 다 째려봤는데 그때는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냥 이상한 사람인 거고 김일성이. 그래서 그냥 아 이거 북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이제 그냥 사람처럼 대했던 건데 저희는 완전 단단히 세뇌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웠죠 그게. 그때가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 그 자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비행기에 올랐는데 기내 이제 밑에 화물로 붙이는 짐도 있지만 그 기내 위에다가 올리는 짐도 있잖아요. 그거를 올리려고 이제 캐리어를 들었는데 옆에 앉았나 앞에 앉았나 그 외국인 남자가 바로 올려주더라고요. 또 그런 친절은 처음 받아봐가지고 태어나서 아 이게 여자라서 그때 너무 그게 신선했죠. 아 여자에 대한 어떤 배려가 상당하구나 외국은.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힘든 표정도 안 지었는데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자기보다 더 큰 짐을 지고 배낭에 그 장사를 다니는 그게 너무 흔한 풍경이거든요. 여자로 태어난 게 죄지 뭐 이런 얘기를 늘 달고 살았는데 그때 너무나도 놀라웠고 아 외국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죠. 그래도 외국에 나가면 좀 한 3년 정도는 유럽 사람처럼 살다 올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영어도 좀 자유롭게 이제 배우다가 원어민들하고 좀 이야기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첫날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여권부터 회수 당하고 모든 것은 다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뭐 산책 갈 때도 저희는 항상 4명 이상 같이 가야 되고 장 보러 갈 때도 항상 4명 이상 그렇게 뭉쳐 다녀야 되고 개별적인 행동을 전혀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화장실 갈 때 빼고 그때도 이제 보고하고 화장실 다녀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다 왔었고 그 생활청화도 당연히 북한에서 하던 거 그대로 이제 유럽에 나가서도 했었고 항상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생활청화를 했었는데 유럽은 이제 그때 좀 놀라웠죠. 북한에서는 일요일만 쉬었었는데 유럽에 가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생활청화를 하는데 빨간 책을 가지고 이제 생활청화를 하러 가면은 그 같이 일하던 중국인 동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냐고 자꾸 빨간 책은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우리도 한때는 너네처럼 되게 집단주의 사회였는데 이제는 변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에 와서 보면 중국이 그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약간 중국 사람들이 저희를 동정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었고 북한의 어떤 기념일들 정치적 명절 뭐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이럴 때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정장을 차려입고 어느 그 큰 방이 있어요. 숙소에서 이제 가장 큰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뭐 이거 있거든요. 그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일터로 나가는 뭐 이런 정치 생활들을 똑같이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답답했죠. 그리고 외국인하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도 이용할 수가 없고 핸드폰도 소지할 수가 없고 거의 뭐 정말 완전히 굉장히 작아진 북한 같은 느낌? 평양에서는 한 200만의 인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거는 40명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성 40명이었고 남자분들 이제 건설 노동자 60명 정도가 나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건설로 나온 남자분들은 주말이 되면은 또 자기네 어떤 무슨 아르바이트 같은 걸 나가요. 그래서 거기 그 멀타에 뭐 잡일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고 돈을 벌고 보이연한데 일종의 그 뭐 뇌물 같은 걸 바치고 뭐 그러면은 그렇게 그러면서 돈을 벌었었거든요. 그래서 월급 외에 따로 가져가는 수당이 꽤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이연한테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우리도 이왕 이렇게 외국에 나왔을 때 좀 많이 벌어 가고 싶다. 월급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 다들 속아서 나왔거든요. 북한에서 나올 때는 500유로 준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하루 10시간 넘게 일을 했는데 한 140유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200유로였고 하니까 이거는 본전도 못 건지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왜냐하면 거기 나올 때 또 뇌물을 많이 고인 사람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남겨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보이연한데 주말에 이틀 쉬는데 하루 정도만이라도 좀 시내에 나가서 우리가 뭐 바느질 같은 거라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집 청소 좀 해주고 돈 좀 받으면 안 되겠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니 왜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부당함을 느꼈었고 좀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었죠. 그래서 이게 참 그때 느꼈던 게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외국에 나가니까 비교가 되더라고요. 내 삶과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삶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 때는 다 똑같은 처지에 사람들끼리 모여 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더 나은 삶이 없었어요.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냥 그런 거였는데 외국에 나오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뭐 월급이 적은 건 둘째치더라도 이 저쪽에 그 베트남에서 태어난 여성 노동자의 경우, 뭐 중국에서 온 여성 노동자의 경우, 그들은 멀타 사람이랑 연애를 하든 뭐 어디 누구를 만나든 누구도 뭐라 안 해요. 연애도 너무나도 자유롭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주말에도 어디 뭐 클럽에 가서 밤새 놀다 와도 누구도 뭐라 안 하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가 있어요. 그들은 이동의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고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인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그런 자유가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비관적으로 되게 다가왔었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꾸 그걸 생각을 했었었고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서 막 뭐 외국인들하고 몰래 이야기도 하고 외국인들한테 몰래 핸드폰도 빌려서 유튜브도 보고 거기 또 한국 드라마도 찾아보고 막 이런 과정들을 이제 몰래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들통이 나서 어느 순간 제가 좀 위험 인물로 찍히게 되고 그것마저도 저는 되게 부당하게 느낀 거죠. 아니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는데 그게 왜 위험 인물로 되며 저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는 왜 안 되고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내가 북한에서 태어난 게 일단 뭔가 나한테는 굉장히 불운이었고 운이 안 좋은 거였고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다. 사람을 이렇게 자유를 구속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알고 나니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때가 25 뭐 그때였는데 3년을 마치고 돌아가면 뭐 한 27 그렇게 되겠죠. 뭐 한 50년을 더 살 수도 있는데
이제 세상을 알아버렸는데 그 50년을 예전에 몰랐던 것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엄마를 제일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서 그 사랑하는 분한테 제가 막 그 피폐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뭐 북한 사회에 갔으면 아마 사회 부적응자 뭐 이런 사람으로 굉장히 괴롭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좀 알아서 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나름 또 합리적인 변명을 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북한 사람이라는 걸 벗어 던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은 그냥 내가 북한만 포기하면 전 세계의 어떤 북한을 제외한 모든 곳에 다 가볼 수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다 소통할 수 있고, 뭐 온갖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는데 북한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사람처럼 못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강력하게 동기를 작용을 해서 탈북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 이제 동료들한테 그때 좀 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누가 한 명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갔다가 상부에게 보고하는 게 원래 체계 북한의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근데 그들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자 다. 그러니까 3명이었는데 저 포함해서. 그래서 셋이서 마음을 맞춰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정도 행정적인 어떤 좀 고난이 있는 통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제 같이 계획을 다 짜고 여권을 어떻게 언제 며칠 날에 여권을 빼내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권까지 다 손에 놓게 됐고, 3명 중에 저랑 통역 2명만 여권을 이제 가지게 된 거고 나머지 1명은 여권이 없었어요. 그 친구는 저랑 같은 회사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뭐 어떤 식당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보이언한데 여권이 항상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권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여권으로 처음에는 독일로 가려고 했었어요. 예, 왜냐면 뭐 어찌어찌 들은 얘기에 따르면 독일이 탈북민들에 대한 대우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남쪽이나 한국이나 이제 미국 뭐 이런 쪽을 가장 엄중하게 보는 거고, 탈북을 했을 때 그나마 유럽으로 가면 가족들이 조금은 덜 이제 처벌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그래서 독일로 가자 해서 독일로 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1명이 여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비행기는 못 가고 뭘로 갈 수 있겠냐 계획을 세웠던 게, 이제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본 게 배 타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 타고 몰타라는 그 섬나라에서 배 타고 시칠리 섬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몰타 사람들은 당일로도 여행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여권 없이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육로를 통해서 뭐 기차도 타고 배도 타고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독일까지 갔죠. 가서 거기서 난민 신청을 했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룻밤 기다렸는데 그 난민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가 완전 어두운 밤이었어가지고 여기서 일단 하룻밤 자자 하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나왔는데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난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시리아 내전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독일에. 하루 종일 기다려도 우리의 순서는 오지는 않고 저희가 뭐 어디 무슨 버스를 타고 어디 가서 확인 뭐 도장을 받아야 그다음부터 그 난민 수용소에서 숙식을 할 수 있다. 그 난민 약간 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일하러도 다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기다려도 순서는 오지 않고, 그러고 난민 수용소는 엄청 사람들로 뭐 엄청 북적거리고 해서 그때 이제 또 북한에서는 뭐 이제 저희를 찾으려고 독일까지 어떻게 얘네가 독일까지 갔구나라는 정보도 알고 독일에 있는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독일 경찰한테 우리 사람들 찾아달라라고 이제 얘기한 상태다라고 그런 정보까지 듣고,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안전하게 어쨌든 일단 떠났으니까 안전해야 되지 않겠냐, 안전하게 도착을 하려면 독일보다는 한국이 가장 안전하다, 북한의 어떤 손길이 뻗지 못하는 곳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한국 영사관에다 전화를 해서 한국 영사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영사관에 들어가니까
바로 그날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네. 그 한국에 딱 도착을 해서 인천공항에서 버스 타고 그 이제 가는데 그때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기분이 다운됐다고 해야 되나?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게 그때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 있을 때는 북한이랑 반대편에 있을 때는 그냥 떠나면 된다. 이게 오로지 가장 큰 목적이었고 정말 북한을 벗어났을 때는 엄청난 그 해방감을 느꼈고 살면서 그때가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 큰 해방감을 느꼈던 때인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예속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 약간 노예가 해방됐을 때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느끼다가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여기서 직선거리로 한 2시간 달리면 평양이고 거기에는 엄마가 계시는데 내가 이제 다시는 죽기 전에 엄마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굉장히 미안하고 굉장히 죄스럽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거의 말없이 그냥 버스 타고 쭉 이동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딱 든 생각이 내가 엄마 얼굴에 목칠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엄마가 그때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너무나도 잘 아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철없는 딸이었고 말썽만 피우는 그런 딸이었는데 이렇게 부모의 품을 떠나니까 그게 너무 또 미안하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 엄마를 욕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었어가지고 뭔가 최대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늘 그러니까 뭔가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저를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거는 엄마인 거죠. 엄마가 살았던 것만큼 살면 나는 성공한 거다. 그냥 그런 거고 지금 나는 엄마가 살았던 거에 10분의 1도 못 살고 있다. 그냥 그런 생각하면 또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런 생각들로 많이 버티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남편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남편이 어찌 보면은 엄마가 보내준 선물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든 게 너무나도 저랑 닮아 있는 거예요. 가정 환경도 너무 닮아 있고 부모님의 어떤 가치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 그런 가정 환경 이것도 너무나도 저랑 비슷하고 그래서 굉장히 확 끌렸었고 나중에 이 사람이랑 꼭 같이 손을 잡고 엄마 만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무조건 결혼해야겠다 이 사람이랑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결혼도 이제 제가 먼저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좀 거절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기다릴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하고 그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의 그 여성의 삶은 한국에서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좀 수동적인 뭔가 이제 좀 받으면 되게 운이 좋은 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남친이 이런 거 사줬어. 뭐 우리 남편이 이런 거 사줬어. 그런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북한에서부터도. 그래서 왜 여자라고 뭐 특히나 이제 북한에서 온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남친이랑 데이트를 갔는데 이걸 사줬다던가 왜 여자가 사주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더 제가 강하게 밀어붙였죠.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지금도 크게 남편한테 바라는 거 없고 약간 내가 좀 더 많이 해줘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행복하고. 그나마 저는 좀 저희 부모님이 다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또 부모님의 부모님도 뭔가 공부를 하셔서 그런가 다른 어떤 그런 교육에 있어서는 오빠랑 크게 차별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오빠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고 더 기뻐하셨고
더 크게 될 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대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주변에 보면은 저랑 초등학교는 같이 나왔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진로가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그냥 일반 중학교를 가서 이제 대학이 목표가 아닌 그냥 사회에 나가서 조금 이제 여자로서 그런 어떤 차분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시집 잘 가고 내조 잘하고 이런 길로 그냥 가자,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집에서 뭐 집안일을 크게 엄마가 시키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집안일을 더 맡아서 했던 경우도 꽤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보면은 오빠랑 저랑 있을 때는 항상 집안일은 제 몫이었던 거고, 그건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오빠랑 저랑 같이 있었는데 뭐 설거지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애가 집에 있는데 왜 집이 이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굉장히 반항하면서 자랐는데 어느 순간 그게 계속 들으면서 자라서 그런가, 뭔가 지금 제가 계속 집에서 막 주방 일을 하고 있으면 엄마가 그때 그런 말들을 했던 게 그게 헛된 말들은 아니었나 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하고 있는 걸 보니 뭔가 되게 남편이 이렇게 부엌에 나오면, 주방에 나오면 좀 안쓰럽고 괜히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그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그런 제도적 한계?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크게 뭐 저는 북한에서는 어떤 발전의 욕심은 없었어가지고, 그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보면은 항상 그 여자의 위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목소리가 크면 안 되고, 크게 웃으면 안 되고, 뭐 옷차림을 되게 불순하게 입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싫었던 게 그 옷차림 통제였는데, 그것도 이제 남자보다는 여성한테 더 엄격하고, 뭐 인기가 많은 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나 뭐 속된 말로 흘리고 다녔으면 남자애들이 저러냐 이런 식으로, 참 그게 너무 불합리한 일들이 되게 많았죠. 뭐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아마 북한에서 성범죄가 범죄로 인정이 안 되는 유일한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몇몇 나라 중에 북한에서는 성범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도. 한국에서는 성범죄가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바뀌고 있고, 한국 사회도. 근데 북한은 여전히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그럴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래서 저희 엄마는 항상 저희 오빠의 어떤 통금 시간은 없었는데 저한테는 항상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당하면 뭐 어쨌든 나쁜 일, 몹쓸 짓을 당하면 여자 인생만 망친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들었던 것 같고, 주변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성범죄에 노출이 된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죠. 쟤는 정말 이제 뭔가 여자로서 좀 속된 말로 해픈 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 왜 여자만 퇴학을 당해야 되고 하는 건지, 참 그런 부당한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거는 북한의 이제 대학교 졸업 시험 중에 그 달리기 시험이라고 있는데, 어떤 여자 학생이 이제 임신을 한 걸 숨기고 있다가 그 달리기 시합하던 중에 그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졸업을 몇 달 앞두고 퇴학당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의 경우에는 낙태를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임신이 됐는데 원치 않은 임신이다 보니까 낙태를 했는데, 그게 알려져가지고 전교생이 모인 앞에서 사상투쟁에 그런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부당한 거잖아요. 왜 책임은, 처벌은 여자한테만 가해지는 거고 그 남자애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그 여자애만 욕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제가 아는 친구는 고등학교 때 이 친구는 정말 그 범죄예요. 그거는 이제 강간을 당했는데 이 친구가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집에서 부모가 그걸 알고 나서 이 친구를 학교에 안 보냈어요. 얘 인생 망치겠다 해가지고 학교에 안 보내고 몇 달 동안 친척 집에 보내고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 범죄자를 찾아내서 감옥을 보내야 되는 건데 그 여자의 인생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니까 뭐 군대가 아니어도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엄마가 특히 항상 제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랑 다니는지도 항상 체크하셨고 뭐 저녁 늦게 온다 그러면 왜 늦게 오는지 항상 이제 그리고 이제 집에 몇 시에 온다 그러면 오빠가 몇 시에 오든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막 9시만 넘어서 그렇게 온다 그러면 아버지가 항상 마중 나오고 오빠가 항상 마중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다닐 때 일중학교는 저도 일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성비가 거의 비슷했어요. 예, 오히려 여자애들이 암기 능력이 더 뛰어나서 북한에 또 외우는 과목이 많잖아요. 혁명역사 같은 경우에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는 거의 다 외우는 과목이고 하기 때문에 영어도 그렇고 그런 데서 점수를 더 높게 받다 보니까 고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여자애들이 더 1등을 더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뭐 물리라든가 이런 수학도 되게 좀 고난이도의 수학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남자애들이 쭉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달라지는 것 같고 대학 갈 때도 보면 오히려 그때는 조금 남자들이 좀 더 불쌍하다라고 느꼈던 게 여자들은 그래도 대학 4년제를 가거나 3년제를 가거나 뭐 대학에서 떨어지거나 하면 사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성의 경우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땐 그랬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군복무가 의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원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고 군대에 가서 입당하고 와서 전문대를 졸업한다. 이게 조금 부당하긴 한데요. 여성의 경우 군대 갔다가 제대돼가지고 대학을 갈 때 4년제를 못 가요. 무조건 3년제만 가요. 예, 그 3년제도 다니다가 결혼한다 그러면은 나와야 돼요. 저도 전문대 다닐 때 저희 학급에 제대군인 여성 학생이 있었는데 한 6개월 다니고 자퇴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겠다고. 남자들은 뭐 군복무 10년 하고 입당하고 와서 4년제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다니던 중간에 뭐 결혼해도 되고 애를 낳아도 되고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남자들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에 떨어지면 무조건 군대인데 대신에 군대 갔다 와서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 예,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발전의 어떤 그 스펙을 다 쌓는 거니까 여자가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면 간부로도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애를 낳아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는 집에서 내조를 해야 되고 뭐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발전이 거기서 이렇게 막히는 그게 어찌 보면 북한의 그 표준적인 가정 잘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되어서 좀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열심히 집일을 하고 애를 키우고 뒷바라지를 하고 남편 애들 막 빠딱빠딱하게 내세우고 막 이런 여자가 되게 좋은 어떤 아내의 모습?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거기서 보면은 좀 부당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참 웃긴 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4년제 대학을 가고 뭐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는 결국엔 결혼하고 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여자의 팔자는 2번 바뀐다. 예, 그 40대 가서 애 둘 낳고 그때 누가 성공한 팔자인지 안다, 여자는.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가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다 같은 또래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전문대를 가니까 제대군인 학생들하고 섞이다 보니까 굉장히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뭔가 성희롱이죠. 여성의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19금 얘기가 가장 안전하다. 오히려 거기선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19금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피해자는 고스란히 여성이 되고 저같이 사회에 금방 나온 그때 제가 만으로 17살이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는 거죠. 저희들의 어떤 반응을 보고 더 재밌다고 더 막 그런 이제 언어 폭력을 가하는데 너무 싫었어요. 뭔가 자기가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뭐
뭐 여성의 어떤 그 육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막 거침없이 쏟아내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을 만나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예요. 예,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죠.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사람이 뭐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한국에 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문제의식이 다들 너무 명백하시니까 애초에 다 이제 그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걸 잘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너무 다행인데 북한에서는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남자 알러지가 생길 정도로 진짜 싫었어요. 네, 눈물이었다. 엄마가 됐던 뭐 할머니가 되었던 딸이 되었던 누나가 되었던 눈물 없이는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제도 아래서 억압받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뭐 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죠. 엄마의 사랑.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늘 생각을 해서 한국에 왔을 때 어떤 글을 봤는데 너무 딱 꽂히는 글이 있었어요. 그녀를 닮은 얼굴로 서럽게 울지 마라.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그래, 나는 엄마의 딸이니까 괜찮을 거야, 다 이겨낼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항상 버텨오는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이죠. 저는 좀 내려놓는 삶을 좀 살고 싶은데 한국에 와서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도전들을 했었고 이제 북한에서의 어떤 20, 30대 여성이 벌 수 없는 그런 돈도 벌어보고 뭐 북한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돈이 안 되지만 한국에서는 열심히만 일하면 다 돈이 되잖아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게 항상 있는 것 같았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자 항상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항상 내려놓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남편이 기뻐할 때 뭔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아니면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좀 더 이제 능력이 된다면 사회에도 좀 뭔가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것들을 좀 내려놓자. 욕심이 생기더라도 좀 낮추자 이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봤는데 저희 엄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공부도 잘하셨고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아마 남자로 태어나셨더라면 한 자리 크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그 제약에 갇혀서 엄마의 꿈은 어느 순간 다 잊혀져 버린 그런 지난 날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북한에 꽤 있으실 것 같고 뭐 어디 가나 다 있겠죠. 뭐든 전 세계에. 그냥 폭삭 속았수다 그 한마디 해드리고 싶네요. 제주도 방언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해드리고 싶어요.